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채영입니다. 오늘 라이선스 마스터에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인노무사란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오늘 강의의 순서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노무사가 하는 일, 그리고 노무사의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 능력인지, 즉 직무 역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노무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노무사의 워라밸, 즉 일과 여유 간의 관계는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혹은 좋지 않은 직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인노무사란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노무사를 찾고 싶으시다, 내지는 노무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검색을 할 때 아마 큐넷에서 공인노무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큐넷에 있는 공인노무사의 정의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라고 노무사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CPLA거든요. 먼저 서티피케이트 공인됐고, 그리고 퍼블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이버, 노동에 대한 어터니, 변호사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 어터니라고 하는 뜻이 변호사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변호사란 뜻과 함께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사실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변호사와 다르게 소송 대리권은 없어요. 즉 법원에 가서 변호사님이나 변호사들처럼 이 사건은 부당해고입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소송에서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전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리인으로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어떤 노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어토니라는 뜻의 변호사라는 뜻과 함께 대리인의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뜻에서 한번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볍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크게 4가지 챕터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먼저 전문직인데요.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시험 이외에 어떤 경력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그것은 아주 오래전, 한 3, 40년 전의 일이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노무사는 자격증의 시험을 합격을 한 자들만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노무사를 이용하신다면 대부분 시험에 합격한 전문직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내용이 노무사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냐라고 물어본다면, 노동에 대한 전문가는 맞지만 이때 노동을 법률과 경영 양쪽 측면에서 노동을 모두 바라보는 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부분 다른 법률 관련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부분만, 혹은 회계적인 부분만, 혹은 감정평가하면 평가하는 부분만 특이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반해, 노무사는 그 자격증의 이름이나 그 직무 부분에 있어서 법률과 경영 양쪽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무사를 만나실 일이 있었다면 행정심판, 즉 노동사건에서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 더 적고요. 법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 양쪽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전문가가 노무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엔 고소득. 제가 사실 이거 고소득이라고 쓰면서 약간 좀 민망했거든요.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사의 평균 소득이 연평균 5,076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물론 5,076만 원의 중위값이 아주 낮은 급여는 아니지만 다른 자격증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고소득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다 대고 노무사 돈 잘 벌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편으로 보면 이 중위값이라는 게 평균이잖아요. 잘 버시는
버시는 분도 있고 못 버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노무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공인 노무사가 아니라 소상공인 노무사라고 저희들끼리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5,076만 원은 본인이 전문직인 노무사로서 법인이나 기업에 들어가서 근로자로서 일했을 때 받는 평균 급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노무사로서 개업을 해서 또는 법인 대표로서 운영하는 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냥 회사나 법인 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노무사도 하나의 근로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로자로서 일을 할 때는 한 대기업의 연봉 정도는 벌 수 있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망, 과연 노무사는 전망이 좋을까 나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안에서 바라보는 노무사와 바깥에서 바라보는 노무사의 전망이 조금 다를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바라본다는 말은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노무사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 한 5년 동안 노무사 1차 시험의 응시 인원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 전에 한 3, 4천 명 정도 수준이었던 응시 인원이 최근에는 10,000명까지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보기에 노무사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반면 또 그럼 안에 있는 노무사로서 저처럼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본다면 워크넷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재직자, 노무사로서 재직자의 직업 만족도는 약 한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 그러면 사실 50점 넘으니까 점수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75점 정도? 저도 이 정도 노무사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직자가 생각하기에 노무사로서 생각하기에 과연 노무사의 일자리는 늘어날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한 73점 정도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에서 보든 바깥에서 보든 노무사의 직업이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랑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전문직. 여러 가지 전문직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이과라고 말을 하는 이제 공대나 뭐 IT나 뭐 의대 이런 쪽을 제외하고 문과의 8대 자격증이라고 인터넷에 나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한번 골라와 봤는데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본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이렇게 8대 자격증을 보통 문과의 8대 자격증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문직인데 이 8가지 자격증의 공통적 특징이 어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전문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그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 이 자격증 중에서 조금 나눠보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이라고 말을 하는 법률 전문 대학원을 졸업을 한 전문 학사인 사람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연평균 한 1,100명 정도 나오고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학사를 졸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학사에서 일정 과목, 회계학과 경영학에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는 이수를 해야 1차 시험을 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에 반해 이제 감정평가사부터 노무사를 포함한 법무사 등은 특별한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말은 뭐 미성년자라던가 아니면 뭐 범죄 경력이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응시할 수 없지만 학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시험 한 방으로 무언가를 직업을 한번 선택해보자, 한번 바꿔보자라고 할 때는 이제 6가지 자격증 정도가 한번 노려볼 만한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격증을 따기 전에 어떤 자격증을 할까 할 때 이 8대 자격증을 거의 비슷하게 살펴봤었거든요. 여러분이랑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저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격증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 노무사는 2018년부터 최저 합격 인원이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이제 250명일 때 합격을 했고요. 최근에는 300명 이상, 300명까지는 이제 뽑아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인노무사법이라고 나와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노무사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무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노무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의 3요소를 보통 돈, 땅, 사람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언가 물건을 생산을 할 때 필요한 한 축, 그중 노동에 대해서 법률과 경영, 양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노무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보면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2조 1항의 1호부터 7호까지는 노동관계 법률에 따라서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대행 및 대리 등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제2항에 노무관리 진단이란이라고 하면서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여타 자격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법률과 경영적인 측면을 모두 살피는 면이 아주 노무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무사와 관련된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자격증이 있는데 일본의 사회보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세리사라던가 중국에도 이 비슷한 노무사와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법률적인 면이 좀 빠져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면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반해 우리나라는 양쪽 다 하고 있는 게 공인노무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웃게 지나갈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HRD라고 하는 것은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인적 회사에서 자본이 아닌 노동에 관해서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통 HRD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노무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사실 제가 노무사가 되고 나서 저한테 노무사 된 거 축하해. 근데 노무사는 뭐 하는 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퇴사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무사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안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징계나 해고가 되겠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징계나 해고를 받았을 때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 정도까지 징계받을 사항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잘릴 만한 사항은 아닌데 억울하다 라고 했을 때 보통 노무사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근로관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게 노동법에 맞느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진 않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인 노동법률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산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공인노무사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그 이후의 유족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사실 평소에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노무사를 찾을 일이 별로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4대 보험, 그중 특히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해서는 노무사가 신고나 대리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사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었던 부분, 즉 이제 회사의 인사와 관련된 경영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노무사의 하는 역할 중 하나인 인사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는 다양하게 경영에 대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보통 한쪽 방향, 즉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노동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떤 미국 영화를 보면 갑자기 있다가 You are fired 하면서 갑자기 근로자를 퇴사를 하고 무슨 박스를 들고 바로 회사를 밖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영화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미국의 경영 기법이 엄청 대단하고 좋을지는 모를지언정 노동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노동법에서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나쁜 짓,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는 통지를 하고 해고에 대한 사항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게 법률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 모두의 입장을 고수한 채로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노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었던 경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노동법률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저임금이라던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 관련된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그리고 실제로 겪었거나 아니면 그런 걸 겪은 걸 본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노무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반 이상,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직장 경험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 회사가 크든 작든 차이는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비율보다는 근로자로서 재직하시는 분들이 인구학적으로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 생활에서 일어난 어떤 불합리한 일, 아니면 좀 억울한 일, 내지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모두 다 노무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노무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펼쳐졌고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사도 여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좀 더 가혹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나 법률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3 위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노무사를 요청을 해서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사항이 끝났고 징계 사항이 끝났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였던 근로자는 적합하지 않다,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을 좀 더 추가하고자 사건 이후에 노무사로서 조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무사로서 이제 사건을 중재한 적이 있었는데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2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회사, 즉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에 관해서 의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동조합은 체계적인 제도를 갖춘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열악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와해하거나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막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회사가 좋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져서 서로 의도치 않았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노무사로서 들어가서 혹시 이 사건이 노동조합법상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내지는 그럴 소지가 있었는지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징계나 해고에 대해서 사건을 대리하는 건데요. 조금 이제 5인 이상, 보통은 이제 10인 이상이나 30인 이상 정도 중소기업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행정심판, 즉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보통 노동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행정심판 단계로서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부는 아니고 노동부는 행정청이니까요. 거기서 따로 나와 있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노무사는 그쪽에서 근로자 측 내지는 사용자 측을 대변을 해서 노동법의 적법 여부 등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률에서 크게 노무사가 활동하는 부분은 부당해고 등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라 함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뭔가 위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그런 개별적인 법률에 있어서 혹시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가를 다투는 것이 부당해고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노력이나 아니면 뭐 불이익을 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부당 노동 행위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노무사의 가장 뭐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접하셨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어떤 제도가 바뀔 때 그게 회사에 주는 여파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뭐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했다던가 아니면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던가 아니면 그거 52시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던가 그런 어떤 제도가 나올 때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해서 법률 해석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해석을 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맞춰서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노무사의 경영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요즘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내년에 2024년에 9,86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한 20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전에 16.5%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밑에 직원 신입사원이 대리보다 연봉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입사를 했을 때 신입사원과 대리의 연봉이 역전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을 맞춰준 사원이 3년 뒤, 5년 뒤에 대리가 됐을 때와 현행 대리가 점점 5년 뒤에 되었을 때 급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 내부적인 체계를 통해서 임금 호봉제 테이블로 올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원의 급여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발생한 사항은 아니지만 곧 짧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에 대해서도 노무사로서 보수 진단표라던가 아니면 경영 진단을 통해서 경영 컨설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노무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경험된 일도 있으시겠지만 아니면 노무사가 참여한 경영 프로젝트에 의해서 보수표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급여표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인사의 승진과 관련된 규칙이 바뀐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바로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면 일정 연령 이상이면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근로자라면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뭐 자영업자라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을 내는 거죠. 그런데 반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오로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입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추후 실업이나 아니면 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험금을 통해서 직무 능력 향상이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산재보험을 통해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큼은 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이제 아플 때 이제 병원을 갈 때 거기서 일정 부분 병원료를 이제 차감해서 납부를 하는 형태가 진행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 국민연금도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사실 수령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병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 더 있다고 사회 안전망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중에서 업무상 사고 즉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사실 인과관계가 굉장히 명확하죠. 일을 하다가 뭐 물건이 떨어졌다 아니면 뭐 엎질러졌다라던가 뭐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타는 거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뭐 갑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직무의 특성상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뭐 백혈병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질병이 많이 생기는 직업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보다는 향후에 한참 있다가 그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반인이 나이는 노무적 지식도 없고 의료적 지식도 없는데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노무사라고 해서 의료적 지식을 모두 알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제도라던가 아니면 그런 근거들을 뒷받침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노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는 일 중에서 모두 다 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은 한번 접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노무사를 찾아가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노무사랑 변호사랑은 어떻게 다를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궁금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데 법률적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바로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즉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실상 변호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리사의 특허나 소액 심판 사건에 있어서 일부 대리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변호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노무사는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르냐면 한편으로 보면 변호사가 노무사를 부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노무사는 노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업무하는 부분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져 있어요. 업무 범위 자체가 법률 지원과 경영 지원, 사회보험 내용으로 법률에 명확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내용에 있어서 노무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 변호사도 조금은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물론 변호사가 더 부럽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은 노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무사가 얼만큼 일이 확장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노무사로서 제가 이제 처음 수험 준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노무사가 되고 나서 노동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는 점점 이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개정이 돼서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어떤 사고가 났다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이건 산재가 아니야 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니 회사에 가는 그 길에 다친 것, 즉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산재를 해주자라고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법은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보험이나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변호사와 노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와의 비교는 한번 어떨까요? 사실 행정사와 노무사를 비교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무사님은 뭐 이런저런 자격증을 중에서 행정사를 딸 생각은 없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행정사는 저는 이제 관심 밖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질문을 듣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노무사와 행정사가 좀 비슷해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행정사는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일반 행정사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 해사 행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이제 대리나 작성을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행정기관이다 보니
하나의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행정사분들이 일부 업무를 좀 대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와 업무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 행정사와 노무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하는 전문 자격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1차 시험 과목이나 2차 시험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민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과 행정학 개론을 시험 치는데 반해 노무사는 민법과 노동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는 행정절차론이나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는데 반해 노무사는 당연히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관리, 그다음 행정쟁송법 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제도에는 없는 3차 시험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모든 시험이 다 3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나 뭐 세무사 다른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노무사가 특이하게 3차 면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는 그것처럼 3차 면접은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이나 보수교육,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그리고 징계에 관련된 부분도 노무사가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산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사와 노무사 간에 약간의 어벽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뭐 저희한테 맡겨놓으시고 행정사와 노무사의 차이점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는 노동에 관련돼서 전문가로서 법과 경영 양쪽 다 모두 아우르는 지식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사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행정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는 어떤 직무 역량이 있냐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직무 역량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나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경험사항 등을 말합니다. 즉 어떤 자격증을 딱 땄다고 해서 그 자격증에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없죠. 네, 그래서 과연 노무사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라도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 노무사가 일을 잘하는 노무사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무사한테 궁금한 게 노무사는 어떤 전공을 하면 노무사를 잘해? 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좀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법대 출신들이 가장 많았고요. 최근에 로스쿨이 생기면서 대학의 학부에 법대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 뭐 거의 일부만 남아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법 전공이 가장 연관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저도 이런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인데 프로젝트의 수행 성과가 어땠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에 있어서 양쪽 다 법과 경영을 다 아우르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경영이 조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라면 해, 뭐 안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있는 반면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 법과 경영이 조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좀 있는 편입니다. 나는 노동 사건을 잘해. 저 노무사는 인사 컨설팅을 잘해. 이 노무사는 산재를 잘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본인의 특화된 면이 조금씩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이란 면에서 노동도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내용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노무사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조금 다른 편입니다. 그다음 기술은 어떤 게 있냐? 가장 좋은 기술은 우선 자격증이 있냐 없냐겠죠. 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노무사가 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차치하고 본다면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 그냥 뭔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무사로서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이나 협상이나 설득과 같은 기술이 될 수 있고, 하드 스킬, 어떤 특별한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필요한 스킬을 본다면 간단한 OA, 그러니까 즉 약간 워드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정도, 이 정도 스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노무법인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노무사로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실무 경험이 3에서 5년이라고 적어진 이유가 뭐냐면 노무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에 일어나는 일을 전반적으로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어떤 연구를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과연 노무사도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번 겪어보니 한 3년 이상은 돼야 노무사로서 틀리는 부분도 없이 꼼꼼하게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직무 역량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노무사 자격증이 있느냐 일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지식, 전공이나 기술, 경험사항 등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는 아니고 저 이제 같은 동료 노무사 중에서 노동사건을 아주 잘하는 노무사가 있는데요. 그 노무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동사건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몇 개월에 걸쳐서 관찰해 봤는데 그 노무사는 뭔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건에 승소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떠나서 그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된 서로 쌍방에 대해서 조율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건이 노동사건이 펼쳐졌을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고를 당했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 진짜 우리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할 정도로 나쁜 그런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에 대해서 그 사건은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으로 일어난 감정이 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무뎌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노동 사건을 거치면서 감정이 더 격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진행 중간중간에 양쪽 당사자 간 그리고 노동위원회 간에 의견 조율을 굉장히 잘을 해서 사건을 굉장히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노무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노동사건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리적 판단이나 근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송의 당사자에게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부족하지만 노무사들 중에서는 어떤 노동사건이 굉장히 특화돼서 쪽 당사자 간의 소통이나 협상을 이루는 그런 노무사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전공이 가장 노무사랑 가장 잘 맞을까를 물어본다면 가장 일단 응시에는 노무사한테 뭐 학부나 전문 학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노무사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99.99% 정도는 다 일단 대학교에 입학은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졸업은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졸업도 대부분 하시고요. 가끔 이제 대학교 학위가 없으신 분이 합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전에 합격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다 학사 학위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한번 1차와 2차 시험 과목을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제 경영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이 네 과가 그나마 시험 과목과 가장 유사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1차 시험에는 이제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를 다룬 노동법 1과 노동관계에 관련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동관계인 노동법 2가 있고 그다음 민법, 사회보험법 각각 100점씩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이제 법학과와 조금 더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이제 경영학과와 관련된 경영학 개론, 그리고 경제학과와 관련된 경제학 원론 이 100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면 법학과가 매우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대학의 학부에 법학과가 많이 없어진 것도 한몫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있어서 크게 헌법, 민법, 형법, 상법이 가장 주된 법률이라고 본다면 노동법은 좀 비주류입니다. 선택 과목이 없는 대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있어도 듣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뭔가 법률적으로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노동법 자체를 수강하지 않는 법학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꼭 법학과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무사의 1차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커말 수준이다 이런 정도의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률이 1차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10명 치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는 1차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공과는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도 조금 익숙할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2차 시험이죠. 노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결국 2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2차 시험 과목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노동법 1이 75점, 노동법 2가 75점 해서 1, 2교시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은 필수로 100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학과가 제일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인사노무관리론이 100점으로서 경영학과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는 행정쟁송법이 조금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조직론과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이 있는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경제학이 미시경제학이라서 거시경제학 위주로 보는 경제학과에서 조금 안 그래도 안 보는데 노동경제학은 거기서 더 안 보는 과목이라서 또 경제학과에서도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행정쟁송법이 유리할 수 있는데 행정쟁송법은 조문이 50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법, 행정심판법도 뭐 한 70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두 개 합쳐도 몇 개 안 되는 데다가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민사소송법인 이제 법학과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법을 선택을 하는 법학과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게다가 민사소송법은 조문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가장 좀 선택 과목으로 많이 선택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경영학과 중에서 이제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만큼 과 불문해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1, 2차 시험을 그냥 산술적으로 합계를 내보면 법학과가 750점으로 가장 유리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똑같이 200점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냥 제 체감으로는 합격하시는 사람의 한 3대 3대 4 그러니까 경영학, 법학, 그 외 4가 정도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 전공이 경영학과나 법학과는 아니더라도 노무사가 되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과도 경영학과도 아닌 제3과로서 이제 노무사를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공과 노무사의 직무 역량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느낀 바로는 노무사 전공과 관련해서 직무 역량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이는 없게 되고 오히려 아까 말을 했었던 프로젝트 성과 결과에 따라서 노무사의 직무 역량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과 관련된 노동사건과 관련돼서 잘하는 노무사가 있고 또 경영을 관련해서 컨설팅을 잘하는 노무사가 있고 그리고 산재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는 노무사가 있고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편이 있고요. 셋 다 하거나 아니면 셋 중에 2개만 하거나 1개만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차이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노무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 정도로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MBTI를 통해서 노무사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볼 텐데요. 사실 MBTI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의 방향이 E와 I가 있는데 대부분은 E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인사노무 컨설팅이라던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는 E와 관련돼서 좀 더 외향적인 성향이 조금 더 요구되고요. 그에 반해 노동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딱 2번밖에 안 하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 1번, 중앙노동위원회 1번. 대부분은 사무실에 앉아서 워드나 한글로 문서를 서면을 써서 제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I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 정보 수집은 대부분이 S인 것 같아요. 어떤 바깥에 드러나 있는 명확한 현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무 진단이나 파악을 하기 때문에 노동법률의 자문이나 인사노무 컨설팅은 S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대응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N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왜 N이냐면 여러분 어떤 걸 협상할 때 자신의 카드를 다 꺼내놓고 협상을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보통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약간 뒤에 숨겨놓거나 안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한 관철을 해서 과연 노동조합이 원하는 건 뭘까?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건 얼마일까? 과연 이번에 연봉 협상에 우리 임금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서 임금 인상률을 4% 한다는데 저 4% 진짜 4%일까? 아니면 7%까지 열어놓는 걸까? 이거에 대한 관통, 직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N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있어서 T와 F를 보면
노무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는 바로 T입니다. T. 바깥에 이제 드러나 있는 사고형, 바깥에 드러난 부분인데요. 특히 노동사건 대리나 컨설팅,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T라고 보시면 되고, 감정 같은 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F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어떤 쟁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하루나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F가 좀 더 성향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생활 양식 같은 경우는 J랑 P 중에서는 당연히 J가 좀 더 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어떤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데드라인, 기한을 잘 지키는 거죠. 노동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 날짜 못 맞추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저 제출해야 될 날짜에 제출해야 되고요. 컨설팅 제출해야 될 날짜에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 날짜 중요하고요. 기한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J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은 바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MBTI로 그냥 개략적으로 알려드린 내용이니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노무사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할까를 보신다면 사실 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조금 오래전에 합격을 했는데 저 때만 해도 노무사가 돼서 어떤 진로를 가는가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고 많은 노무사들이 다양한 진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개업이죠. 전문직의 꽃은 개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사업자 내지는 법인 사업자로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사는 특이하게 2명만 모이면 노무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맞는 2명으로 함께 노무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은 채용노무사.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노무법인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통 채용노무사라고 부릅니다. 채용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노무사보다 훨씬 더 좀 업무량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기 기업만 보면 되지만 채용 노무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문을 관리하고 있는 30개, 근데 이 30개의 자문 회사에 대한 노동 법률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확실히 업무 강도가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채용 노무사를 하다가 이제 인하우스 노무사, 즉 이제 기업이나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노무사들도 꽤 많아지고 있죠. 최근에는 노무사를 기업 내에서 두고 노무를 관리를 하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의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런 식으로 취직을 하는 인하우스 노무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되는 방법도 있죠.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서 노무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뭐 6급이나 뭐 5급 뭐 이런 식으로 특채로 들어가서 뭐 3년이나 5년 정도 정부의 노동 관련 컨설팅, 노무 관련 제도를 다루는 노무사가 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인하우스 노무사에 대한 이제 업역이 많이 넓어지고 노무사의 업무 영역도 넓어져서 이 진로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노무사는 어떻게 전망이 있을까를 본다면 그냥 1차 응시자 수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한 2016년, 17년만 하더라도 4,000명에서 5,000명이 안 되는 수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비슷했었던 변리사나 관세사도 한 4,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였는데 지금 이제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무사는 응시 인원이 10,000명을 뚫었고요. 변리사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관세사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것처럼 바깥에서 보기에 노무사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사로서 재직하는 노무사들도 이 정도면 직업 만족도 한 100점 만점에 75점, 그리고 노무사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한 73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도 여기에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노무사 일자리가 많이 많아지는 것도 많고 노무사에 대한 수요도 많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노무사의 워라밸은 어떨까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워킹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워라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먼저 노무사, 즉 이제 채용 노무사나 인하우스 노무사를 대상으로 한
그 보상 급여를 한번 봤더니 그때 중위값이 한 5천만 원, 그다음 상위 한 6,900만 원, 하위는 4,1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2021년 자료라서 조금 급여가 더 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이나 그런 쪽의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한값은 거의 4,100만 원이나 4,500 이 정도 선인 것 같고요. 이제 소속된 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최대 찍으면 한 억까지는 좀 찍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전문직 대출이죠. 먼저 요즘은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이제 엄격한 편인데 어떤 전문직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대출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해준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 면에서 노무사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노무사도 전문직 대출로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정도로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자격 대우는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자료인 것 같아서 최근에 한번 노무사 회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뭐 워크넷이나 뭐 다른 사이트에서 노무사에 대한 채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노무사 회에 노무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채용 공고가 좀 올라오는 편인데 조금 더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냥 가장 최근에 강의하기 바로 직전 걸 한번 찾아와 봤더니 주 5일 40시간 근무, 최대 52시간 근무를 하면서 연봉은 약 6,6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내외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제가 생각했었던 급여 수준이나 요즘 물가랑 2년 전 물가랑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워킹 밸런스잖아요. 과연 돈을 이 정도 주는데 일은 얼마나 힘들까를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일단 크게 4가지 진로를 통해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급여도 조금 낮은 편이고 업무 양도 조금 더 적은 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인하우스 노무사는 조금 더 업무량도 많고 보수도 조금 좋은 편이고요. 채용 노무사는 거기보다는 업무 강도는 좀 더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노무사는 본인이 자문하는 20, 30개 업체를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 업무 강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계업 노무사는 아무래도 그냥 개인 사업자잖아요. 법인 운영자고 그러다 보니 본인의 역량에 따른 급여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무사의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노무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